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박지민이라고 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별은 더 또렷이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나요?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하고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함께 미래를 꿈꾸는 사랑의 여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악한 진실과 마주하는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짧고도 찬란했던 허상 뒤에 숨겨진 남편의 민낯은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다시 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결혼은 제게 남편은 결핍으로 채운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선명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평범한 집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는데 부지런하고 성실하셨죠. 딱 그만큼의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이 두 분 다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일군 삶이었던 거예요. 살던 아파트도 전세였어요. 그런데 제가 다닌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학군에 속한 학교랍니다. 네, 전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뿐인 딸인 저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집을 줄여 전세로 강남에 입성한 케이스였으니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저보다 훨씬 더 부잣집, 잘난 부모,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었죠. 저는 강남에서 자랐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다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과 제가 뭐가 다른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학교에 간 첫날부터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형마트에서 산 책가방을 메고 갔는데 친구들은 일본에서 사온 란도셀이라고 하는 그 가죽가방 아시나요? 그런 걸 메고 온 친구도 여러 명이었고 무슨 명품 브랜드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가방을 비교하며 바꿔 메어보기도 하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명품이 뭔지 알지도 못했어요. 어렴풋이 뭔가 비싸고 좋은 거겠거니 그랬을 뿐이죠. 다르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공기 같은 거더라고요. 저희 집은 전세 아파트였잖아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단지가 커서 나름 제법 넓은 평수도 있고 또 재건축 들어가면 얼마 받는다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곳이었지만 저희 집은 그런 것과는 무관했어요. 오히려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까봐 걱정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긴 했었네요. 학교를 마치고 나서 시작되는 일과도 확연히 달랐어요. 고급 외제차를 끌고 온 엄마에 의해 선행학습을 위한 학원이나 과외는 물론이고 피아노, 미술, 발레, 수영 같은 건 기본이고 거기에 악기를 하나 더 배우라고 한다는 둥, 승마나 골프 같은 걸 배우라고 한다는 둥 대체 몇 개나 되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요? 저도 학원을 다니긴 했죠. 저희 부모님이 강남으로 이사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걸요. 학원차를 타고 영어, 수학, 글쓰기 학원에 다녔었어요. 그렇게 학원 순례를 마치고 집에 오면 퇴근길에 엄마가 사온 반값 할인마트 장바구니 안에서 차려지는 저녁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한 이야기를 하던 것이 생각났지만 저희 가족에게 외식은 아주 특별한 날에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저의 다른 점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남몰래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약간의 자격지심을 갖고 자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중학생이 되자 상황은 더 오묘해지더라고요. 뭐야? 너 또 파우치 바꿨어? 이거 예쁘다. 어디 거야? 야, 지금 파우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열어봐. 짜잔! 봤냐? 이거 요즘 엄청 뜨는 명품 립밤이야. 컬러도 얼마나 예쁜지 알아? 이거 지금 품절 대란이라던데 어떻게 구했어? 우리 엄마도 이거 사려고 하더라. 맞아, 난리라더라. 난 엄마 찬스 좀 썼지. 야, 근데 너야말로 이거 뭐야? 야, 재킷 벗어봐. 이거 완전 비싼 명품 아니야?
교복 안에 이런 거 입고 말이야, 부럽게. 봤냐? 주말에 엄마랑 백화점 갔다가 하나 건졌어. 예쁘지? 지도 안에 맨날 다른 거 입고 오면서 괜히 그러냐? 야, 내 신발도 한번 봐주라. 어때? 다른 색 살 걸 그랬나? 어디 봐. 너 이거 비슷한 색도 있잖아. 그렇긴 한데 이게 더 이쁘다. 잘 샀네. 명품 화장품에 명품 브랜드 티셔츠, 날마다 바꿔 신고 오는 신발. 거기에 생일 파티는 호텔 뷔페 같은 데서 하고, 부모님 직업은 최소 교수, 아니면 의사, 대기업 임원, 변호사. 기가 죽을 수밖에요. 그렇다고 뭐 저희 집 형편이나 부모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그럴 수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말하지 않아도 대충 다 표시가 나는 것이니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가 슬며시 화장실 같은 곳으로 피신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와, 이쁘다, 좋겠다, 잘 어울려와 같은 의미 없는 반응을 해주면서도 저는 늘 창문밖 먼 하늘을 봤던 것 같아요. 부럽다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런 생각도 수없이 했었어요. 방학마다 해외여행에 어학연수를 다니는 친구들인데 저는 하다못해 스키 캠프에도 못 가는 형편이었으니 어떻게 그런 게 안 부러울 수가 있었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티도 못 내고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서 소가리만 했던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런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고, 나는 왜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친구들의 배경이 부러웠고 늘 부족하다 느끼며 자랐지만 말없이 부러움을 삼키며 그런 것들로부터 초연한 척 했던 거죠.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 그 격차는 더 이상 쳐다볼 수도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고작 비싼 옷이나 학용품 정도로 판가름 나던 것들이 명품백이나 외제차 같은 것들로 단위가 더 커졌으니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성격이 좋은 편이라 스스로 위안하며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으며, 아니, 기죽지 않은 척하며 친구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곤 있었어요. 인맥도 재산이잖아요. 부모님께서 저를 그런 동네에서 키우신 이유 중에 그런 친구들을 사귀라는 의미도 있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성격 좋은 척 맞장구를 치고 같이 웃지만 늘 어딘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친구들의 우월감 속에 묵묵히 버텨야 했지만 친구라는 이름으로 어울리기는 했어요. 어? 너 이거 언제 샀어? 어떻게 구했어? 이거 지금 다 품절 아냐? 일본이고 뭐고 싹 다 뒤졌는데 없던데? 아빠가 프랑스 다녀오실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부탁했지. 거기서도 어렵게 구했어. 우와, 실물 어디 좀 자세히 보자. 대박, 진짜 예쁘다. 완전 잘 빠졌네.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힘들게 구한 거 아깝기도 하고 희소성이 있으니까 들고 다니긴 하는데 그냥 리셀할까 싶기도 해. 리셀가 계속 오르던데. 그냥 갖고 있어. 그게 돈 버는 거야. 뭐 이걸로 장사하려는 건 아니지만 가격이 자꾸 오른다니까 또 팔기가 싫어지기도 하네. 그냥 들고 다녀야겠다. 그래, 너한테 잘 어울려. 진짜 예쁘다. 그러니? 고마워. 근데 넌 오늘 가방 미스야. 오늘 착장이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 그걸 누가 모르나. 나도 안다고. 친구들 만날 때면 그나마 저한테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것들만 하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 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걸치고 나가게 될 때도 있었는데, 저도 참, 그래봤자 친구들 눈에도 다 똑같이 하찮은 것들이었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땐 그런 게 한창 신경 쓰이고 중요하고 그랬던 때였으니까요. 그때 저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뭐. 그나저나 너 차 바꿨다며? 내가 원하는 컬러 옵션 넣었더니 대기 기간 엄청 길던데 넌 어떻게 그렇게 차가 빨리 나왔어? 그거 엄마 찬스 좀 썼지. 엄마 가까운 분 중에 그 브랜드 VVIP 리스트에 등록된 분이 있으시거든. 일반 고객은 접근을 아예 못하는 모델로 그분 통하면 살 수도 있어. 진짜? 좋겠다. 프로모션 할인 혜택 받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부럽네.
장담은 못하겠지만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긴 할게. 혹시 알아? 그렇게 해주면 나야 좋지. 부탁 좀 하자.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역시 우리 우정 평생 가는 거야. 알지? 당연한 소리를 하냐. 우리가 언제적부터 친구 사이인데 평생 가는 거지. 말 나온 김에 이거 이번에 내가 기획한 차량용 방향제야. 다들 써보고 피드백 좀 줘. 여기 하나씩 가져가. 아, 참, 지민이 넌 차 없지? 그럼 희수 네가 하나 더 가져가. 너 차 2대 굴리잖아. 친구들이 명품이나 외제차처럼 저는 공감할 수도 없고 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면 차라리 투명인간이 되는 게 낫다 싶었던 것 같아요. 대화가 빙 돌아 저를 지나쳐 가는 게 더 편했어요. 괜히 이런 식으로 저의 없음에 주목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게 고마운 건데 은근히 그런 식으로 티를 내는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저는 뭐 없기도 없지만 그런 것에 특별히 욕심을 내지도 않는 소박하고 착한 애로 지민이는 원래 이런 데 관심 없잖아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누가 그렇게 꼭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들 아는 거죠 뭐. 가진 게 없어도 표정만큼은 더 밝게 그렇게 세뇌를 하며 친구들도 어울렸던 것 같아요. 현실 앞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거리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저 나름대로의 방식과 방법을 터득하며 지냈던 겁니다. 그렇게라도 그 무리에 속해 있고 싶었던 건데 그 무리의 인맥 덕분에 예랑이를 만나게 됐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미혜라는 친구 남편의 친구 소개로 받은 사람이었는데 예랑이는 강남키즈는 아니고 지방광역시 출신인데 그 지역에선 꽤나 알아주는 잘나가는 집안 둘째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예랑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 너무 괜찮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안에 돈 많고 장남도 아니고 본인 능력이 출중한데 외모도 괜찮고 성격까지 좋았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 싶었어요. 중견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집안 출신인 제게는 황송하기 그지없는 조건의 신랑감인 거죠. 네, 저는 파라군에서 쭉 학교를 다녔지만 대학 입시에도 실패를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 기대는 고사하고 겨우 체면 칠해할 수준의 대학에 간신히 입학했거든요. 파라군 학교에 다니고 그동안 입시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매사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부라도 잘해서 스스로 길을 살리고 싶단 생각이야 굴뚝 같았지만 그게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제 노력도 턱없이 부족했을 테고 타고난 능력도 그리 뛰어난 게 아니었겠지만 고액 과외를 받는 친구들이 어떤 식의 교육을 받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할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패배의식부터 가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겠죠. 대학 때도 그럭저럭 학교를 다녔으니 졸업하고 중소기업에라도 취직을 한 게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결혼 시장에서 제 조건이 내세울 것 하나 없다는 것쯤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이렇게 했지만 잘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친구들이 만나는 남자들을 보고 때로 함께 어울리면서 때로는 저도 그 잘난 친구들과 동급이라는 착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울리는 동안 몇 번쯤은 꽤나 잘난 남자들을 만나보기도 했고요. 그중 한 사람과는 퍽 진지하게 만나기도 했었죠. 그때도 어떤 친구의 남자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의사였거든요. 전 그때 그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고 정말 헌신적으로 잘했었는데 이용만 당하고 보기 좋게 차였어요. 솔직히 전 그 남자친구가 제 삶을 바꿔줄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해 연애를 했던 건데 그쪽은 처음부터 저와는 결혼 같은 걸 상상도 한 적 없었던 거예요. 친구들 눈에도 그게 빤히 다 보였던 건데 정작 저만 그걸 모르고 그렇게 혼자서 애를 쓴 거였으니 당시 모르긴 몰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차인 것은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됐을 게 뻔해요. 그런 상처가 있었으니 조심스럽기도 했고 예랑이도 그 인간처럼 저를 결혼 상대가 아니라 그냥 잠깐 연애만 할 상대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도 저는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을 하며 의심하고 또 조심했던 것 같아요. 예랑이의 집안 배경과 학벌, 직장,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손목에 찬 비싼 시계까지 모든 게 제게는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이 사람도 결국 나를 잠깐의 재미상대로 보는 건 아닐까 하는 근거 있는 의심 말이에요. 진심을 다해 헌신했지만 헌신짝 버려지듯 버려진 경험은 제게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 역시나 조건 좋은 잘난 남자인 예랑이를 대하는 게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몇 번 만나다 보니 이 사람은 뭔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일단 예랑이는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는 법이 없었어요. 지방 출신이지만 나름대로 그 지방에서 방귀 꽤나 뀌는 집안이라는데 오히려 잘난 사람 많은 서울에서보다 지방의 그런 집안 출신들이 자존심도 훨씬 세고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예랑이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집안 배경을 과시하거나 의식하는 사람들을 피곤해하는 것 같았어요. 또 가끔 일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거예요. 사실 회사 밖에서는 일 얘기 안 하고 싶죠. 그런데 꼭 그런 얘기를 하게 될 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친구들 만날 때도 일 얘기가 나오면 그때도 저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했어요. 무슨 얘기라도 했다간 그런 건 중소기업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대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둥 그런 얘기나 들어야 했으니 그저 조용히 있기만 했었는데 예랑이는 그런 선입견이나 우월감, 무시하는 태도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뭐가 그렇게 다르냐는 듯이 말했고 직업을 떠나 저의 배경도 아무런 선입견 없이 진심으로 대하고 받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난 솔직히 강남 출신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남녀를 떠나서 다들 그 특유의 허세 같은 게 있잖아. 근데 넌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달라 보이더라. 좋게 봐줬다니 고마워. 근데 사실 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남 출신들과는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집은 전세였고 우리 부모님도 너무나 평범하신 분들이시거든. 에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강남 부심이라게 있는 거지. 그리고 넌 평범한 게 아니라 특별해. 그래서 네가 좋다고.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데 제가 반하지 않을 수가 있어야죠. 예랑이는 늘 그렇게 저를 존중해줬고 기분 좋은 말들로 저를 높여줬는데 그게 입에 발린 말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매 순간 진심을 다해 말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랑이도 가진 배경이 있으니 잘난 애들이랑 많이 어울리면서 그런 애들의 안 좋은 점들을 많이 겪은 것 같았고 또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지방 출신이라고 은근히 무시당한 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웃긴 거 아니냐고. 파라군 그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따지는지. 말투도 진짜 웃겨. 서울 안에서도 다른 동네 무시하면서 뭐 거긴 잘 안 가봐서 모른다는 둥 슬쩍 밑으로 깔지람나. 지방은 더해.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고 지들 동네 아니면 같은 서울이라도 총구석 취급하는 거 말이야. 걔는 그게 당연한 인사말인 줄 알아. 출신 학교, 집 평수, 부모 직업 그런 걸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게 전혀 신뢰가 아닌 그들만의 세상 같아서 나야 이제 뭐 그러려니 하는데 너 정도 되는 애한테도 그렇게 강남 부심을 부리고 그러는구나. 진짜 못 말리는 애들이야. 진짜 피곤한 생태계야. 그 안에서 살았으면서도 넌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랑 이렇게 말도 잘 통하고 말이야. 강남 출신이지만 그쪽 냄새가 안 나서 좋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난 그게 콤플렉스였어. 괜히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도 어쩌겠어. 그냥 모난돌 되지 말자는 생각으로 버틴 거야.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넌 정말 사고방식이나 삶에 임하는 태도가 완전히 내 이상형이야.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저는 제 마음 안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유리벽을 허물고 마음을 더 크게 주게 되었죠. 예랑이는 저를 여러 조건 따져 그냥 괜찮은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당연히 잠깐 재미삼아 만나는 가벼운 상대로 대하는 느낌도 전혀 없었고 말이에요. 게다가 말 안 해도 제 마음을 어찌나 잘 아는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부탁하긴 좀 그런 거. 약간 치사하다고 해야 할까? 저 스스로 부끄러워질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부탁하긴 좀 그래도 해주면 좋은 그런 거요. 그런 걸 정말 잘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 모임에 슬쩍 나와서 밥값을 내주며 제 길을 살려주고 또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밖에 있을 땐 알아서 데리러 와주고 그러더라고요. 비싼 밥값 척척 내주는 것으로 은근슬쩍 재력 과시하고 거기다 늦은 시간에 데리러 와서 저를 애지중지하며 다정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니 친구들이 모두 저를 부러워했죠. 진짜 살면서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늘 제가 부러워했었잖아요. 물론 다들 저보다 잘난 애들이에요. 가진 것도 많고. 그렇지만 저처럼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듬뿍 받으며 행복한 연애나 결혼 생활하는 애는 드물었거든요.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맞는 말일지 몰라요. 그러니 제가 부러울 만도 하지 않겠어요? 덕분에 전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물론 예랑이와 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들 덕분에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SNS도 어쩌면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SNS에 자랑할 만한 프로포즈를 받았답니다. 무릎 꿇고 반지 주는 것 같은 그런 거 너무 오글거린다며 늘 농담처럼 그러더니 그걸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그 순간들이 너무나 생생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반지를 받았고 그렇게 제 생의 봄날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그야말로 제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였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감정 상하는 일도 많고 그렇게 싸운다던데 저희는 결혼 준비마저 꿈결 같았거든요. 지영 유지라는 시부모님은 예상대로 조금 권위적이시긴 했지만 그런 위치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조금 긴장됐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대해주셨고 저희 부모님께도 괜한 우월감 같은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배려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들이 너무 좋고 훌륭한 분들이신 것 같다고 그저 좋아하셨고 말이에요. 또 예랑이가 다행히 장남이 아니잖아요. 형님이 고향에서 부모님들 곁에 살고 계시니 그런 부분에서도 다소 자유로운 것 같았고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다 싶게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신혼집도 시댁에서 해주셨는데 솔직히 요즘 집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전 전세 정도라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젊고 또 예랑이도 벌만큼 버니까요. 근데 위치도 너무 괜찮은 좋은 동네에 30평대 후반 신축 아파트를 해주신 거예요. 단지 조경이며 뭐며 다 너무 고급스러워서 감탄만 나오더라고요. 주변에 시집 잘 간 친구들 집들이 다니면서 좋은 아파트 덜어 다녀보긴 했는데 저희 신혼집도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좋았어요. 낯설기도 하고 다소 벅차다 느껴질 정도로 과분한 행복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게 정말 다 진짜인가 싶게 비현실적으로 행복했어요. 신혼집에 드릴 혼수만 해도 그래요. 그 정도를 시댁에서 받았으니 혼수는 저랑 부모님이 땡빚을 내어서라도 제대로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예랑이가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굵직한 가전은 거의 예랑이가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이에요. 특히 예랑이가 게임을 좋아해서 거실 TV에 진짜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스피커도 엄청 신경 쓰고 저는 잘 모르지만 게임하기 최적화된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신혼집 혼수드리기에 한창이던 날 거실 TV에 맞는 스피커를 설치해 주시는 기사님이 오셨는데 뭔가 조금 석연찮은 일이 있긴 했어요. 사장님, 전에도 저희 브랜드 스피커 구입하셨었죠? 그때도 제가 설치하러 갔었는데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이전 집보다 훨씬 집이 넓고 좋네요. 언제 같은 스피커 설치했었어? 지금 살던 곳에는 그런 거 없잖아. 그게 기사님이 실력은 좋으시겠지만 눈썰미는 없으신가 보네요. 저 아닌데요. 다른 분이랑 착각하시나 봐요. 그런가요? 제가 어디 가서 눈썰미 없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닌데.
하루에도 몇 집이나 다니실 텐데 헷갈리실 수도 있죠 뭐. 설치 잘 부탁드립니다. 흔한 얼굴은 아닌데. 근데 이런 스피커를 사는 사람들은 여기 것만 사나 보죠?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것처럼 익숙하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렇죠. 현재 나오는 제품들 중에선 저희 제품이 최고입니다.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갸우뚱하긴 했어도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이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암시하는 사건이었다는 걸 시간이 흐른 후에나 알게 된 거예요. 결혼식 당일, 저는 일찍 도착한 친구들의 탄성을 들으며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어요. 고심해서 고른 웨딩드레스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은은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라이브로 연주되고 있었고 우아하고 고급스럽지만 호화로움을 과시하지 않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의 결혼식을 치렀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식을 올리고 유럽 귀족들이 간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휴양지의 섬 하나를 통째로 소유한 풀빌라로 특별한 신혼여행을 떠났고 꿈만 같은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저는 여전히 깨지 않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예랑이, 아니 이제 남편이라고 해야겠죠? 남편은 결혼 전과 달라진 것 하나 없이 다정했고 무엇 하나 불만을 가질 것도 없었죠. 신혼여행 가서도 그렇게 싸운다고 하던데 싸움 비슷한 것이 생길 일도 전혀 없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신혼이 시작된다는 설렘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왜 그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하고 자잘한 행복들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기대도 컸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들에 대해 상상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참 좋았어요. 이제 정말 안녕이네. 여기 정말 좋았어. 그치? 아쉽기도 한데 우리 집으로 간다는 것도 설레는 것 같아. 나도 그래. 결혼식부터 여행까지 다 너무 좋고 행복했지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루하루 함께 살아가는 게 더 기대돼. 정말 너무 감동이다. 내가 정말 전생에 무슨 공을 세웠길래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리며 사나 싶어. 고마워. 무슨 말이야. 내가 고맙지. 하루 끝에 기대고 싶은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게 너라는 거, 그게 내겐 행운이지. 너무 좋다. 지금 해준 말들 안 잊어버릴게. 오래 두고 곱씹으면서 힘들 때도 생각하고 그래야지. 힘들게 하는 일 없을 거야.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살자. 귀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나눈 대화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신혼여행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신혼여행 다녀오면 친정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신혼집이 친정보다 공항에서 가까워서 일단 신혼집부터 들러 짐도 내려놓고 간단하게라도 좀 씻고 가려고 했어요. 오전에 인천에 도착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시간 여유도 충분했어요. 밤새 비행기에 있었으니 얼마나 씻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신혼집으로 가는데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신혼집에 들어가면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비행기 도착 시간을 기억하고 계셨나 보다 하며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엄마, 우리 집 도착하면 전화하려고 했지. 우리 도착 시간 맞춰서 전화한 거야? 예, 지민아, 너 아직 집에 도착 안 한 거야? 이제 택시 타고 가고 있어. 씻고 좀 쉬다가 이따 시간 맞춰서 갈게요. 엄마도 좀 더 주무세요. 잠이고 뭐고 최서방 옆에 있지? 내색하지 말고 들어. 너 최서방 눈치 못 채게 가평 휴게소로 와. 지금 당장. 알겠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긴 얘기하지 말라니까. 최서방 눈치채잖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네 하고 전화 끊은 다음에 가평 휴게소로 와. 네, 알겠어요, 엄마. 다급한 듯 하면서도 숨죽인 엄마의 목소리가 심상찮다는 게 느껴져 엄마가 시키는 대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긴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갑자기 가평 휴게소는 뭐고 또 남편 모르게 오라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영문을 모르니 머릿속은 더 복잡했고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엄마 말처럼 남편이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 제대로 물어볼 수도 없었고
전화 끊자마자 문자도 보냈는데 엄마는 일단 무조건 가평 휴게소로 오라고 와서 보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그리로 가는 수밖에요. 일단 집에 들어가서 남편 먼저 씻으라고 해놓고 쪽지 한 장 써놓고 나왔죠. 쓸 말도 없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심각한 건 아니라니 병원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오늘 친정 안 가도 되니까 한숨 자며 쉬고 있으라고 써놓고 차키 들고 나와 바로 가평 휴게소로 향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창밖 풍경은 한없이 평온했지만 제 머릿속은 태풍처럼 뒤엉켜 있었어요. 남편 몰래 오라는 말이 그런 혼란스러움을 더 가중시켰던 거예요. 설마 남편에게 뭔가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남편에게 비밀로 해야 할 일이 엄마에게 생긴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니 온갖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남편이 가끔 놀란 듯이 핸드폰 화면을 덮어버리던 모습, 저랑 같이 있을 때 걸려온 전화를 안 받던 모습 같은 것들도 막 떠오르면서 제가 놓친 혹은 모른 척 해버린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다가도 세차게 고개를 흔들며 에이 그럴 리가 없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 내가 내 남편을 몰라? 그렇게 혼잣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엄마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혹시 엄마가 큰 병이라도 걸린 건가? 아니 그런데 왜 가평 휴게소로 오라고 하지? 아니면 설마 엄마가 그 보이스피싱인지 아는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얼마 전에 고모도 피싱을 당해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던데 그게 혹시 고모 얘기가 아니라 엄마 얘기였던 걸까? 피싱을 당할 뻔한 게 아니라 당한 거고? 아니면 무슨 사기라도 당한 건가? 솔직히 남편을 의심하기보단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뭘 잘못 건드려서 수습하기 힘든 상태가 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창 학원비며 뭐며 교육비가 많이 들 때 있었던 일인데 엄마가 아빠 몰래 대출을 받아서 제 학원비를 내는 바람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빠는 상의도 없이 간도 크게 엄마 마음대로 대출을 받았다고 불같이 화를 냈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런 전적이 있는 분이시다 보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졌죠. 아무 근거도 없는 상상들이 오직 제 머릿속에서 점점 커지더니 실체를 가진 공포처럼 자란 겁니다. 무섭고 불안하고 어떻게든 빨리 달려가서 사태를 확인하고 싶었고 제 선에서 수습이 가능한 일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한 엄청난 진실은 엄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외면했던 일. 제 남편이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라 파렴치한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됐을 뿐이에요. 휴게소에서 제가 뭘 보게 됐냐고요? 누굴 만나게 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가평 휴게소에서 엄마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동남아 출신인 듯한 젊은 여자와 초등학교 저학년은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동남아 여자에게 사기를 당했을 리도 없고 젊은 여자의 아이까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는 황당해하는 제 앞에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를 차시더니 그 여자아이에게 엄마 휴대폰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기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사실대로 말하면 돼. 우리 아빠예요. 아빤 지금 멀리 출장 갔어요. 들었니? 봤냐고.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지 아빠란다. 이게 무슨... 얘는 누구... 이 여자는 대체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너도 다 알아들었으면서 뭘 그래.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건 다 사실이야. 내가 얘네 집에도 다녀왔다고. 아주 살림을 차렸더구나.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이럴 수는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엄마 그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어.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쩌자는 거야. 지민아, 정신 차리고 엄마 말 잘 들어. 남편은 대기업 입사 직후 동남아 수출 관련 부서에 발령이 났고
신입사원 때부터 필리핀 출장을 자주 다녔고 그러면서 현지에서 여자들을 만나 어울리고 다녔던 모양인데 문제는 그중 한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엄마와 함께 가평 휴게소에 나와 있던 그 여자인 거죠. 심지어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는데 처음엔 그 상황에서 쌩까려고 아니 모른 척하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차분하게 얘기해야지 하면서도 그때 생각을 하니까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되네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진짜 무책임하고 나쁜 놈 아닌가요? 연락처 다 바꾸고 잠수 타려다가 딱 걸렸다는데 그 여자 쪽 친척이 소위 말하는 필리핀 마피아 말단 조직원쯤 되나 봐요. 필리핀 마피아 무서운 건 알았나 보죠? 바로 한국으로 데려와서 집 만들어주고 애 낳게 해주고 키우는 동안 생활비며 뭐 그런 거 다 대준 건 물론이고 수시로 드나들며 남편 노릇 아빠 노릇 다 한 겁니다. 그러니 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아빠라고 하는 거죠. 그건 그렇고 저희 엄마는 이걸 다 어떻게 아셨냐고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시댁이 아무리 부자여도 신혼집에 값비싼 가정까지 남편이 준비하고 거기다 결혼식 비용 대부분을 시댁에서 부담한 것을 몹시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제 통장으로 제 결혼 자금을 생각하셨던 돈을 보내두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목돈 오가는 일이라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직접 처리를 하려고 하셨대요. 자동이체로는 일일 한도를 너무 낮게 잡아놨던 모양이야. 그렇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런 건 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하는 게 난 더 편하더라고. 그래서 지점에 가서 네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하려고 했지. 근데 은행에서 뭐가 어떻게 된 건데? 아니 글쎄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네 계좌 상태를 두고 최근 등록 주소랑 전산상 주소가 달라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나 뭐라나 그러는 거야. 등록 주소? 전산상 주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혼인신고하면서 주소 옮긴 것 때문에 그러나? 나도 처음엔 그 소린 줄 알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니들 신혼집 주소로 잘 들어가 있는데 가평 소재 아파트 주소가 하나 더 뜬다고 하더라니까. 뜬금없이 가평이라뇨. 아무 연고도 없는 가평 아파트라고 하니 저도 뜬금없다 싶은데 엄마도 당연히 그러셨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주소지를 알아내 직접 그 주소지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전산상 주소로 올라가 있다는 가평 아파트에 가서 벨을 눌렀더니 그 필리핀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는 한국말에 서투르고 저희 엄마는 영어가 안 되니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와중에 어린 여자애 하나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걔는 한국말을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현관에서부터 거실로 가는 동안에만 가족 사진처럼 걸려있는 액자가 한두 개가 아니었고 그 사진마다 모두 제 남편의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뭐 긴 설명을 들을 것도 없잖아요. 그걸 보는데 내가 정말 손이 달달 떨리는 게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절을 하나 보다 싶었어. 기가 막혀서 엄만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혼자 간 거야. 나라도 오면 같이 갈 것이지. 궁금해서 기다릴 수가 있니?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온 건데. 하여간 여자애한테 최서방 사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아빠예요 이러잖니. 내가 기절 안 한 게 참말로 용하지. 제가 결혼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통장도 같이 개설했는데 통장 개설할 때 주소지 확인이 필수잖아요. 당연히 신혼집 주소로 했죠. 요즘 하도 대포 통장이다 뭐다 그런 금융사고들이 많으니까 은행에서도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동 명의자인 남편이 가평의 그 아파트 주소와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동이체 같은 걸 등록하는 과정에서 거주지 주소가 시스템에 저장됐던 것 같아요. 가평의 그 아파트가 남편 소유이고 실제 남편이 뻔질나게 들락거렸던 집이잖아요. 그러니 전산상 남편의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신혼집 주소와 함께 거주지가 이중으로 등록이 된 셈이니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은행 시스템 덕분에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의 이중 생활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불현듯 결혼 전 신혼집에 스피커 설치하러 오셨던 그 기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분명 가평 그 아파트에 같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게 분명해요. 그 기사님 눈썰미가 제대로인 게 맞는 거죠. 기가 막혀서 정말. 엄마는 가평의 그 아파트에서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도착할 시간이 됐으니 바로 제게 전화한 거예요. 되는 대로 가까운 휴게소로 오라고 한 게 가평 휴게소였던 거죠. 엄마는 심장이 떨려 운전해서 서울까지 올 자신이 없었대요. 그렇다고 저를 그 집으로 오라고 하는 것보단 그렇게 탁 트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면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정말 꿈만 같았던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필리핀 여자는 당연히 남편 호적에는 안 올라와 있었고 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남편이 체류 보증을 서주고 주소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왔으니 그 여자는 아마도 F1 방문 동거 비자 형태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인신고나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도 한국에서 아이 낳고 살 수 있도록 남편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며 집에까지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으니 그 여자도 남편을 믿었었던 거 아니겠어요? 저희 엄마가 다짜고짜 남편을 사위라고 하니 그 여자도 어지간히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제 오지랖인지도 모르지만 그 여자도 황당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애까지 낳고 살고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엄마랑 약국에서 청심환을 하나씩 사 먹고 각자 차를 몰아 서울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우선 친정으로 가셨고 저는 신혼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 놈한테 이실직게 시키고 잡아 족쳐야 하지 않겠어요? 버젓이 살림 차려 애까지 낳고 살면서 나랑 결혼을 해?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사람 새끼냐? 아니 그걸 어떻게... 왜? 내가 죽을 때까지 모를 줄 알았어? 아니면 나 같은 애는 알게 돼도 어쩌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당할 줄 알았니?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내가 설명할게. 내가 필리핀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인데 사정이 딱해서. 사정이 딱해. 딱해서. 그래서 네 애 임신시키고 그 애 아빠 노릇까지 하면서 살고 있었냐? 정말이야. 그 애가 내 애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 난 정말 불쌍한 마음에 선의로 도와준 거야. 나 좀 믿어줘. 닥쳐. 너 정말 최악이구나. 내가 다 알고 왔다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만 늘어놓니? 사실대로 말하고 빌어도 믿어줄까 말까인데 끝까지 거짓말을 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실직고하고 빌어도 될까 말까인데 마지막까지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기 합리화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남자 중에서도 하남자, 정말 최악의 쓰레기라는 게 그제야 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랑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 인간은 애아빠였던 거잖아요. 한국에 데려다 놓고 지애 낳아 키우게 하면서 저랑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런 거라고요. 애까지 있는 인간이 뭐가 어쩌고 어째? 꿈 같은 신혼여행이라고? 소소한 일상?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넌 진짜 사람 새끼 아니야. 미안해. 난 그냥 누구에게도 상처 주기 싫었어.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래서 두 집 살림을 차려? 그 여자는 뭐고 나는 뭐야? 각각의 용도가 뭐냐고? 용도라니. 난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는 불쌍해서 도와준 거고 너는 당연히 사랑했지. 사랑? 도움? 웃기지 마. 네가 한 건 뭣도 아니고 기만이고 위선이야. 네가 파놓은 이 수렁 같은 거짓된 삶, 이제 네가 다 감당해야 할 거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애까지 낳아 키우고 있다는 걸 숨기고 저랑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건 사기 결혼이죠. 알아보니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짜증났어요. 누가 봐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 결혼 당한 건데 그걸 무효 처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잡하다는 건지. 참 법이라는 건 어렵기도 하고 불합리한 것도 많다고 느꼈어요.
평소에는 뭐 법이랑 별 상관없이 살잖아요. 저도 제가 무슨 소송이니 어쩌고 하는 걸 하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여간 그게 복잡하다고 하면서 혼인 취소 소송을 추천하기에 그렇게 했어요. 그걸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민사도 진행해서 남편, 아니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도 했죠. 마음 같아선 사기죄로 형사소송도 하고 싶었는데 이 인간이 사기를 친 건 맞지만 그걸로 경제적 이득을 본 게 아니라서 이게 사기라는 걸 증명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 한들 아주 미비한 수준일 거라고 해서 그건 따로 진행하진 않았어요. 위자료 같은 거 말고 어떤 식으로든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좀 약오르더라고요. 법의 한계라는 걸 절실히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진 않던걸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받는 처벌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 덕분에 제 마음에도 큰 위로가 됐지 뭐예요. 그 여자 친척 중에 필리핀 마피아 조직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직 군인 출신 조직원이라는데 걸리면 거기 자를 수도 있고 아주 반 죽여놓을 거라고 했다면서 벌벌 떠는 모습이 어찌나 찌질한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네요. 사실 전 그래도 분이 덜 풀려서 그 인간 다니는 회사에도 다 폭로할 참이었는데 업무상 필리핀에 계속 가야 하니 무서워서 그러는지 지가 알아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소문은 다 냈으니 알만한 사람들은 그 인간이 왜 퇴사하는지 다 알고 조롱하고 그러긴 했어요. 아마도 돈 많은 부모 믿고 자신만만하게 퇴사했을 텐데 그 부모도 아들이 저지른 짓 보고 엄청나게 실망, 아니 분노하셨다고 해요. 특히 시부가 노발대발하며 호적파라고 했다고. 시모가 제게 미안하다는 전화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결국 본가 지원도 못 받고 쫓겨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려는지 제 알 바 아니지만 뭘 해서라도 그 여자랑 애 책임지며 살아야겠죠? 그 필리핀 마피아라는 그 여자 친척한테 거기 안 잘리면 말이에요. 아, 그리고 그놈 소개해준 친구 말인데요. 미혜라고 제가 앞에서도 이름을 언급했었죠? 걔도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선 자기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감쪽같이 속았으니 어떻게 알았겠어요. 소개팅 해준 게 무슨 죄냐 하며 그냥 잊어버리라고 했는데 이후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혼, 아니 혼인 취소 소송을 했다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동안 이슈가 됐을 거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깨졌다는 얘기가 퍼졌으니 말이에요. 근데 친구 중 한 명이 그러는데 미혜가 다 알고서도 저한테 전 남편을 소개한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전 남편 놈 실체를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었지만 여자 좋아하고 필리핀 출장 갈 때마다 여자 데리고 노는 걸로 유명했다는데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저한테 건실한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일부러 저한테 똥 밟아보라고 엿먹으라고 한 겁니다. 사실 미혜랑 저랑은 사이가 좀 애매한 친구이긴 했어요. 미애는 저보단 훨씬 좋은 배경에서 자란 애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집안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가진 미애가 저를 제일 무시했단 말이죠. 은근히 긁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감정이 좀 그렇긴 했어요. 사실을 알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애한테 따지면서 한바탕 했는데 그때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없이 살면서도 자신감 넘치고 기죽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눈꼴셨대요.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저 또한 있는 척을 하며 다른 애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산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뭔가 허탈감 같은 게 몰려오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동창들 커뮤니티에서 빠져나왔고 진짜 친한 친구 몇 명만 따로 만나고 있어요. 그들만의 세상. 어차피 원래부터 제가 있을 곳도 아니었고 아무 의미 없는 허상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파혼을 경험하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복의 허상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됐죠. 물론 풍요로운 삶,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삶도 좋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허황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의 뿌리를 내리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그렇게 잘 살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걸렸었던 건 두고두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그러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 제가 어리석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다는 건 이제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가 쉬운 거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해보니 진짜로 소중한 게 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꼭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겐 꽃길만 펼쳐지길, 꽃길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